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어린 세 딸을 집에 두고 3개월 넘게 가출한 3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여성이 집을 나간 사이 10살 맞이가 집안일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에서 한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2017년엔 한국에서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던 경찰이 10억 원 가치의 중국 항실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짜 도자기 의혹 수사를 위해 수장고를 찾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6월 30일 마지막 날, 6월의 마지막 날. 벌써 2022년도 절반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어. 좀 일로 오세요.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소감이 없으세요? 뭐 하루하루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 반장을 기다립니다. 아무튼 뭐 비 피해는 없으시죠? 네, 아직 아파트라서. 그렇죠.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진짜. 제가 사는 곳 바로 앞에서 이 홍제천이 흐르는데 거의 산책로가 지금 물에 잠기려고 하더라고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길 정말 힘드셨죠? 이제 또 퇴근 시간인데 이 비를 뚫고 귀가하시려면 또 얼마나 고생하실까 걱정입니다. 자, 비는 내일까지 계속 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많이 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지금 산사태 위기 경보까지 발령 중이라니까 최대한 외출 마시고 이 댁 내에 계셨으면 합니다. 그 무료한 시간 저희가 달래드리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이수진 기자 그리고 양질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제 순산하고 사건 반장 보면서 조리 중입니다. 태명은 호사인데 이름은 아직 못 지었어요. 덕담 좀 해주세요 하신 원다송님. 다송님 고생하셨습니다. 호사, 태명 호사 이름으로 지열이 지훈이 어떠십니까? 싫으시다고요? 별로 안 싫으시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애칭을 지어봤어요. 이수진 기자는 예쁘니, 양 변호사님은 깐죽이, 오 교수님은 멋쟁이, 박 변호사님은 귀요미 하신 초코별님. 자, 마지막 글로벌 픽 발음 좀 잘해주세요. 우리 손자가 무슨 영어인지 도통 못 알아듣겠대요 하신 제키 정님. 제가 영어를 좀 못합니다. 자, 단골집 가면 맨날 2%만 틀어놔서 볼 때마다 짜증나 하신 이디님. 이거 악플인데 기분은 좋습니다. 박명숙님, 박신우님, 안옥천님, 이순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실종 일가족 4인 불명입니다. 어제 사건 반장 끝난 직후에 지문 확인을 통해서 그 인양된 차량에서 발견된 시신 3구가 조윤아 양 가족인 걸로 확인이 됐죠. 자, 오늘 오전에 경찰이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제목대로라면 여전히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국과수가 일단 내놓은 구도소견은 사인 불명입니다. 시신이 오랜 기간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건데요. 때문에 익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사망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할 계획인데요. 분석 시간이 보통은 2주 정도 걸리는데 이 역시 바닷물에 잠겨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유나 양의 부모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유나도 그런 어른들의 선택이 동의했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죠. 자, 그럼 유나는 그저 체험 학습을 온 줄 알았던 그 유나는 부모 손에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이를 동반한 극단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국민 정서상 어떻게 보면 부모에 의해서
뭐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살해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말이 그 말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좀 의미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부모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그 의사에 있어서 그 분위기상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합리적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보통 보면 자기 자녀라고 해서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유교 그 문화권에서는 뭐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소위 얘기해서 그 피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혈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없으면 저거를 누가 걷어주겠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례에 의하면 충남에 있는 한 그 특목고에서 부모가 오빠 성적이 좋지 않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 그리고 그 오빠, 동생 4명 다 죽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 딸이 난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거의 대부분 지금 뭐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제발 벌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자, 폭우 속 극한 출퇴근입니다. 자,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많은 비 지금 내렸고 지금 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보이십니까? 지금 신발이 발에 있어야 되는 신발이 지금 손에 들려 있습니다. 왜? 흙탕물이 가득하니까. 여기가 어디냐? 다름 아닌 지하철 역사 아닙니다. 밤새 온 비로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 통로에 막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맨발 투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 폭우로 오늘 우리 제작진도 대거 지각 사태가 났습니다. 자, 신발까지 벗어가면서 출근하는 우리네 직장인들의 모습. 저희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 저거 회사가 보면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조금 짠하기도 하고. 이 발언은 취소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1호선 세류역 모습이래요. 근데 정말 극한 출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세류역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종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뭔가 이제 바지를 걷어 올리고 저 지하 통로를 통과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체념한 듯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네, 바닥에 물이 차 있으면 위험하니까 오늘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지하철이 세류역에 서지 않고 무정차 통과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진짜 지금 사진 속에 나오는 저분들 제대로 제 시간에 좀 출근을 하셨는지 걱정입니다. 자, 어제는요. 지하철 안에도 추적.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 지하철 열차 내부입니다. 자, 단소 살인마를 비롯한 온갖 레전드를 양산한 바로 그 1호선. 각종 SNS에 이젠 정수기까지 제공하는구나. 열차 안에서. 라면서 지금 막 이런 영상, 사진들이 지금 박 변호사님. 난리 났었습니다. 예. 또 SNS나 영상, 사진이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어떻게 달리는 지하철 안에 비가 내릴 수가 있느냐. 정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비가 샌 건 아니에요. 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코레일에서 에어컨 응결수 문제라고 합니다. 응결수가 에어컨의 어떤 그 물들인데 그 물이 지금 막혀가지고 배수가 잘 안 돼서 생긴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하. 비가 샌 게 아니고요. 아. 에어컨의 그 물이 지금 문제된 일종의 좀 해프닝 같아요. 예. 해프닝인데 어쨌든 간에 응결수 치고는 우두두두두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가 새는 걸로 봤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사실 문제죠. 응결수가 나온다 해가지고 그 변명이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것도 수리가 반드시 돼야 되겠죠. 예. 그 에어컨 때문이라면, 에어컨 응결수 때문이라면 그럴 수 있죠. 이게 하필 또 장마철하고 맞아 떨어져가지고 좀 오해를 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 또 이어갈게요. 경찰들의 전력 질주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골목으로 들어선 차량, 그 뒤를 따르는 건 잠복 경찰의 차량. 알고 보니까 앞에 지나간 차가 사기 수배범이 탄 차였죠. 자, 경찰이 저렇게 앞뒤로 딱 막아서자 안 나갈 거야. 저렇게 버팁니다. 3단봉을 꺼내 들자 운전석 문이 이내 열리고 내리나 했는데 아, 조수석에서 갑자기 나 잡아봐라 하면서 뛰어갑니다. 허를 찔린 경찰 거기서. 하지만 평소 운동 부족의 허덕이었던 사기꾼 심리도 못 가서
저렇게 검거가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운전석에 집중하던 바로 그때 조수석으로 잽싸게, 이게 어려운 말로 성동격사 아닙니까? 어려운 말로 성동격수인데 잔머리 쓴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런데 잔머리 쓸 대상이 따로 있고요. 맞아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게 본능일 수는 모르겠으나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못 도망가는 거 순순히 잡히는 게 그나마 대우라도 좀 낮게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 도망간다고 저게 안 잡힙니까, 저게? 뭐 딱히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환복하고 도주 잡았다입니다. 자, 지난 20일 남양주시의 한 새마을 금고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CCTV 영상 보시죠. 자, 모자와 마스크, 배낭을 맨 채 걸어가는 저 남성, 도착한 곳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자, 배낭에서 헬멧 꺼내고 쓰고 저렇게 입장을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예, 들어왔네요. 자, 창구 직원에게 다짜고짜 최루 가스총을 쏩니다. 하지만 너 일로 와 하면서 직원들 달려들자 뭐야 이거 하면서 당황하는 저 남성, 직원들 뿌리치고 주랭랑을 치는데 지금 어디서 또 본 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또 옷을 갈아입고 자전거 타고 가고 있어요. 도망을 쳤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사람 미국 영화 좀 봤어요. 예, 지금 이 사람 40대 식자재 사업을 해오던 남성인데요. 지금 보면요, 옷이 바뀌어요. 지금 뭐 강도를 시도했고요. 강도를 시도해서 가스총 분사를 한 다음에는 이 형광색, 야광색 옷을 입고 도망가는 모양새인데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 옷을 숨겨두고 그것을 갖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영화는 많이 본 것 같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경찰은 CCTV 같은 것들을 그 전, 그 후 다 파악을 해봅니다. 미리 답사했던 정황을 파악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새마을 금고에 두어 차례 방문했던 것을 파악해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구나라고 아이고, 봤고요. 결국 29일 날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체포가 됐는데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늘어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결국은 그 새마을금고 직원 3명이 그 가스액 맞아서 병원에 지금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 직원분들이 그걸 맞고도 저렇게 검거를 하려고 저러셨던 거군요. 그렇죠. 네. 하하. 자, 교수님,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앞서 자전거 타고 도망갈 때의 모습을 보면 형광색 옷을 입고, 이거 너무 범인이 입고 도망치기엔 너무 나 여기 있어요 하는 옷 아닙니까, 이거? 그래도 이제 본인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죠. 진짜. 그 와중에서도 교통사고 막아야 되니까요. 교통속,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또 깊은 뜻이. 슬프다. 예. 알겠습니다. 잡혔다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좀 기분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맥주병 와르르 깨끗. 이번엔요. 제목은 뭐 좀 여기까지는 좀 슬픈 제목이지만 그래도 훈훈한 소식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긴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 세상에 좌회전. 세상 와르르 저 파란 박스. 뭔가 했더니 맥주병, 도로는 맥주 거품에 유리 조각으로 저렇게 범벅이 돼 있습니다. 이수진, 박진 이 두 분 지금 입맛 다시면서 저 아까운 거 어째 막 이러고 있는데요. 자, 황망한 트럭 주인이 잠시 후에 저렇게 나와가지고 박스를 정리를 하는데, 자, 그때 시민 한 분이 지금 저렇게 나오더니 도와주고 있어요. 예. 저 또 다른 분이 오시더니 저렇게 빗자루로 쓱쓱. 자, 그렇게 하나, 둘 모여들더니 어느샌가 10명이 모여서 딱 30분 만에 청소 끝. 진짜 양 변호사님. 맥주 2,000병. 저 술 못하는데 제가 봐도 좀 아깝습니다.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계산을 해봤어요. 640ml 2,000병이면 1,280리터, 1톤가량의 맥주가 길바닥에 뿌려진 잠깐만요. 겁니다. 양 변호사님 문과 이과. 문과입니다. 대단하신데요. 근데 640 곱하기 2니까 쉬운 거였어요, 상대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정말 대한민국 이 국민의 저력이 저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얘기하신 것처럼 한 시민이 나서니까 편의점 점주분이 빗자루를 들고 나왔었고요. 한 10여 명이 나와서 거품조차 싹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저거는요, 해외 토픽에 자랑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이런 나라다. 박 변호사님. 네. 솔직히 저 영상 보시면서 정말 우리나라 시민 의식 대단하다 보다 맥주 아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예. 어떻게 시건 장치를 저렇게 제대로 안 했을까, 맥주를 운반하면서 그냥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제 개인적 성향이고 저거를 어떻게 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생각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몇 병은 좀 살아있지 않을까. 몇 병 정도는 건졌지 않을까. 에이, 이런 네, 생각까지 네, 했습니다. 네, 예. 아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말 예, 교수님, 저 지금 보면은 지금 비가 오고 있단 말이죠. 이 비까지 맞으면서 이 빗자루를 하면서 그걸 다 유리 조각, 파편들 그냥 야, 세상에 칭찬 좀 해주세요. 가만 계시지 마시고. 네,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정반대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깨진 유리창, 저기 뭐 많이 깨지긴 깨졌는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네에 깨진 유리가 많이 달려있는 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쓰레기를 버리고 나중에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악한 영향력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와서 그 치우기 시작한 그분이 선한 영향력으로 시동을 건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행심에다가 불을 지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보게 되면 뭐 구급차가 오게 되면 양쪽으로 쫙 이렇게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같은 그런 현상인데 우리 그 몇 년 전에 그 서해에서 그 유조선 침몰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차로 거기까지 가가지고 저 돌을 다 전부 기름을 닦아낸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과 굉장히 그 유사한 건데 뭐 저런 그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의 어떤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갈게요. 알바의 어긋난 팩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편의점 안. 알바생이 진열대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저렇게 바코드를 일일이 지금 찍습니다. 자, 그런데 손님이 오니까 잠깐 멈춤하고 다시 계산을 하고 손님 나가니까 다시 아까 그 바코드를 찍죠. 자, 뒤이어서 지금 계산대 뒤적이더니 아이고 지금 현금을 꺼내가지고 지금 자기 주머니에다 넣어. 자, 그러더니 말이죠. 근무복을 벗더니 나 간다 하면서 세상에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자, 저날이 말이죠. 저 알바생의 근무 첫날 기프트 카드 150만 원어치를 그리고 또 현금을 탈탈. 아니 CCTV 있는 걸 알고도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지금 보면은 마스크도 안 썼단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편의점 사장님이 정말 화가 나서 직접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원래 잘 다니던 아르바이트생이 다리를 다쳐서 사장님이 급하게 사람을 뽑으셨대요. 그런데 출근 첫날에 저분이 좀 능숙해 보이고 포스기 찍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하셔서 사장님은 그날 좀 일이 있으셔서 먼저 퇴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편의점 본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네. 왜 이렇게 기프티콘 결제가 많이 되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장님은 급히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저 사람한테. 네, 그런데 저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편의점에 급히 가보니까 현금은 다 털려 있었고 기프티콘이 150만 원어치가 결제가 돼 있었던 거죠. 세상에.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 마스크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사진을 뽑아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른 편의점에서도 면접을 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계획적으로 뭔가 접근을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야,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추가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아, 진짜 요즘 말이죠. 진짜 이 아프니까 사장이다. 그 소상공인 사장님들 커뮤니티에 보면은 저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쓰는 게 무섭다. 지금 하소연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무가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CCTV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갖다 쓰지 않고 저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은 법의 어떤 그 존재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정컨대 아마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경찰이 얼굴도 알고 하니까 뭐 바로 이제 체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저런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저런 피해를 한번 당하게 되면 그 다음번부터는 이제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150만 원 정도의 어떤 그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분들 같은 경우는 심정이 트라우마로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양 변호사님, 저 사람을 저 편의점 사장님이 관악경찰서에다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뭐 아직 그 담당 형사도 배정이 안 돼서 차일피일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됐답니다. 생각보다 그 신고. 오래 걸리거든요. 신고하고 나서 처리하는데 뭐 경찰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겠죠, 뭐. 그러니까 자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군다나 우리 사건 반장에서 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신경을 더 많이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경찰분들 네. 입장에서도.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식당 운영하고 계시는 주영진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우연한 기회에 사건 반장 영접하신 뒤로 아내 황성금 여사님, 딸 한유리, 아들 민승이까지 온 가족을 인도하셨다고요? 올해 대박 나실 겁니다. 화이팅! 그거 아세요? 요즘 세라젬이 신혼템, 이사템, 육아템, 효도템으로 불리고 있대요. 가족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할 때 세라젬을 선물해보세요. 가족의 재밌는 삶이 펼쳐지길. 세라젬. 위 건강을 위한 차세대 원료? 윌은 알고 있었어. 동의보감 속 그 원료. 구지뽕. 구지뽕과 20배 강화된 특허 유산균이 만나 더 강력해진 위에는 윌. 어린 세 딸을 집에 두고 3개월 넘게 가출한 3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여성이 집을 나간 사이 10살인 마지가 집안일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아이를 방치한 엄마의 행각을 파헤쳐봅니다. 아유, 또 왜들을 왜 이렇게 방치를 해요, 또? 그러니까 그 일본 영화 중에서 아무도 모른다 이 영화가 있는데요. 네. 엄마가 아이들만 집에 두고 다른 남자랑 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만 있을 것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대전에서 10살, 8살, 6살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살다가 발견이 된 건데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무려 3개월 동안이나 방치가 됐습니다. 원래부터 보호자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세 딸들의 엄마가 아버지와 별거를 하고 아이들을 자신이 키우기로 했었는데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 왜 애들 셋이나 두고 나갔답니까, 집을? 글쎄 그 이유가 기가 막히네요. 남자친구가 생겼다 합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이거 사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참 아유.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네. 아니 교수님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린 것도 아니고 별거 상태에서 새 남자친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하고 지금 데이트를 하겠다고 10살, 8살, 6살짜리 꼬마 셋을 집에 남겨놓고 엄마는 그냥 확 나가버려. 보통 이제 집에서 그 이제 강아지 기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실 텐데 강아지들도요 이 새끼를 놓고 난 뒤에 자기 새끼를 잘 이렇게 챙기는 그런 그 강아지가 있고 또 어떤 강아지는 그냥 새끼를 놔놓고 계속 마실 다니는 그런 강아지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능에 상당히 충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엄마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명칭은 이 사람에게 이제 명명이 되긴 한데 실제로 내실을 보게 되면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엄마라고 보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마 보통 사람들은 저런 현상을 보면은 그러려면 애를 왜 낳냐. 그러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거는요, 그냥 어떤 그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외국 같은 경우에 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를 저런 식으로 혼자 놔두고 어른들이 다니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그래서 법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법도 만들고 저런 상황이 되면은 바로 경찰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 경종을 울려줘야만 이런 일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유독 이런 사람들은 애도 잘 낳고 또 그것도 많이 낳는지.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마 역할이라는 게 무슨 소리죠? 자, 지금 10세, 8세, 6세의 3명의 자매가 지금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뭔가 리더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저기 사파에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싱크대 앞에 있는 아이가 엄마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10살입니다. 제일 큰 아이. 가장 큰 애가 10살이고 이 큰 아이가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밥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10살이 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집안에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또 벌레하고 쥐도 많이 돌아다녔던 걸로 나중에 조사가 됐고요. 아마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하긴 했는데 뭐 역부족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10살 초등학교 3학년 무슨 한국 전쟁통에 뭐 고아가 돼가지고 뭐 동생들 돌봤다 이런 걸 하면 모를까? 요즘 세상에 저게 말이 됩니까? 아마 저 10살 먹은 초등학교 3학년 되는 그 아이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하냐. 왜냐하면 자기가 돌봐야 되는 그 어린 동생 두 애에 대해 가지고 이게 무슨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른이 어른 역할을 못하면서 아이로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일찍 어른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사실 저렇게 만약에 그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나이 때 받아야 되는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걱정입니다. 방금 그 사파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근데 사파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사건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을 한 건데 보면 왼쪽 저 쥐 보이죠? 쥐가 있어요. 쥐가. 예. 예, 진짜 쥐가 있어요. 진짜 하도 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무슨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쓰레기, 쥐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저런 데서 애들이 석 달 동안 있었다. 아니, 자, 네. 이 관련 기사에 또 달린 댓글,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엄마라는 사람은 그렇다 치자. 도대체 아빠라는 사람 애들한테 연락을 왜 안 하냐? 문제죠. 사실 두 사람이 이혼한 게 아니에요. 예. 별거를 하면서 당분간 양육을 엄마가 하는 걸로 보고 아이를 봤는데 아마도 아이 중에 특히 큰 딸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빠한테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뭐 판결에 더 이상 그 내용은 제대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양육의 또 부양의 의무는 엄마 아빠가 공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별거하면서 맞는다 해가지고 모든 게 엄마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빠한테도 어떤 책임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게 이 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중에 재판 얘기를 하겠지만 아빠도 여기 등장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 유기 방임죄로 재판을 받았고요. 뭐 집행유예 나왔어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고 그렇게 좀 가볍게 처벌을 받는 데는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좀 뭐 부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형사처벌을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어머니에게 이 집행유예 한 채로 다시 아이들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부터가 좀 잘못됐다라고 봐요. 이런 정도 상황이면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속히 엄마는 엄마대로 체포를 하거나 처벌을 받은 수순으로 가고 아이들은 그때부터 분리돼서 보호를 받으면서 다시 이 어머니가 확실하게 이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엄격하게 따져서 이제 정말로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게 확인된 다음에 그 엄마에게 다시 이 아이들을 맡겨야지. 이건 지금 여기서 보면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하도록 명령을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 어머니가 이제는 다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재판부 아까 그 CG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 보면은 제가 양 변호사님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 남편의 아빠의 선처, 제 아내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거 관련해서 누리꾼들이 어떤 지적을 하냐면은 딱 이럽니다. 그러니까 친부도 석 달간 애들한테 관심이 없기는 매한가지였던 거 아니냐. 누가 누구의 선처를 바라느냐.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엄마가 실형을 살면은 친부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걸 염려해서 저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왜 저런 얘기가 들어갔냐면 양형 이후에 이게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양육권자가 한쪽으로 정해지도 않았고 친부기 때문에 보호권이 있단 말이에요. 친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권자이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된 환경에 놓였을 때 그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처벌을 원하는지 강력하게 원하는지 약하게 원하는지 얘기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판사가 판결문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당장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무슨 소리야 이게 본인도 잘못한 거 아니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상식 아닌가요? 예. 이거 상식에도 안 맞아요 이것도.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지금. 지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게 뭐 외국이라도 우리보다 좀 선진된 그런 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친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다 처벌하고요. 애들 양육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 아이를 갖다가 그 엄마가 다시 또 그 길러야 되고 또 아빠는 자기가 뭔가 선처를 갖다 베푸는 이런 형태. 제가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 기자. 네. 예전에도 저희가 이거 다른 여름에 정말 너무 더웠던 폭염의 그런 찌든 그 날씨에 3살 딸을 집에다 혼자 놓고 남자친구랑 시간을 보낸다고 집을 나갔던 엄마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작년 7월에 한 여성이 3살짜리 아이를 사흘간 방치해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낮 최고 기온이 33도, 34도 이랬는데 과자와 빵, 주스만 두고 아이를 집에 방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번개 모임을 했는데요. 아이가 사망한 걸 알고도 또다시 외출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을 땐 아이는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는 15년으로 감형이 됐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이 지능이 낮고 상황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는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마지막으로. 자, 15년. 이건 집행유예. 이게 오늘 다 그 얘기했습니다. 오 교수님이 계속 얘기한 게 이제 이 법적인 문제예요. 우리 법의 기본적 태도는 그겁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를 볼 것이다. 형벌은 가급적이면 가정에 개입하지 말자라는 태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등 외국 법들은 그렇지 않아요.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고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차없이 처벌하는 게 미국 법의 대다수의 태도입니다. 우리 법도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분명히 모성애, 부성애 같은 게 있지만 그것 반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사례처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뭔가 윤리라든지 뭔가 모성애를 기대하지 말고요. 그런 것들 못했을 때 가차없는 형벌이나 가차없는 책임을 부여하는 게 또 방법이고 그 책임을 부여하면 국가는 그 아이들을 또 돌보는 시스템이 마련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사건은 저는 부모 둘 다 책임이 있고요. 법원에서도 집행유예한 것은 또다시 범죄가 또 반복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갈게요. 튀르키예에서 한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2017년엔 한국에서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뭐 BTS, 봉준호, 막 K-팝, 뭐 K-컬처 이런 마당에 튀르키예, 구터키죠. 최근에 국호를 바꿔서 거기서 혼자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던 인간이 있었습니다. 네, 튀르키예에서 한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한국인 남성이 최근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던 20대 여성이 외국에 산다는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온라인으로 이 여성에게 진로 상담을 해줬고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남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인 남성입니다. 이 여성은 같은 해 12월에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튀르키예로 가서 이 남성을 만났는데요.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매일 폭행을 했고요. 감금까지 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게 심했어요. 제가 이걸 어디까지 다 옮겨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도착해서 첫날부터 가둬놓고 이 여성의 말에 따르면 옷을 벗긴 채 창가에 세워놓고 폭행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권, 지갑, 휴대전화 다 빼앗고 당연히 성폭행 저질렀겠죠.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예. 그리고 그냥 뭐 맨손도 아니고 뭐 의자, 건조물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이 폭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 얼굴 쪽 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도망 못 가게 자기가 집을 비울 때는 지금 흐리게 처리해서도 어떤 상황인지 세상에. 보이시죠? 집을 비울 때는 옷을 다 뭐 뺐고 베란다에 가둬놓고 집을 비우고 외출을 했었고 뭐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심지어는 뭐 고문밖에 안 저건 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동물에게도 이렇게 안 대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상상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터키 현지 언론은 고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예, 실제로 이제 외국에 가시고 같은 동포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우스갯소리로 외국 가면 한국 사람들 조심해라. 왜 말이 통하니까 그 뭔가를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 뭐 필리핀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실제 이제 이 피해자를 제가 이거 보니까 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취약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어떤 지인이 소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외국에 나가 있는 자기보다 20살 많은 남성이니까 좀 약간 그 안심을 하고 의지를 했겠죠. 진로 상담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얼마나 자기를 갖다가 포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봐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추정컨대 아마 이 여성이 이제 글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좀 신세계가 좀 열리겠다 이런 어떤 그 기대를 안고 간 것 같은데 막상 가서 보니까 성폭행이라든가 뭐 고문이라든가 감금이라든가 하는 이런 못된 짓을 갖다가 다 했는데요. 소위 몸과 돈을 뺏고 자신의 가학성을 이 여성에게 그대로 다 풀었다. 그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영어도 못하고 당연히 뭐 더 뚜르키어도 못하니까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장기적인 그 기간 동안에 이런 피해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감금돼 있고 저런 폭행을 당했지만 천만다행으로 그 살고 있던 숙소의 주인에게 도움의 손길. 네, 자, 숙소 주인이 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한국 영사관에 신고를 함으로써 천만다행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그 이후에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여러 가지 범죄입니다. 뭐 성폭행, 불법 촬영, 감금, 고문, 뭐 협박, 사생활 침해 등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형제 나라가 응징했다. 아하,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이 40대 남성의 이야기는 현재 주요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남성의 성폭행과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서 최대 4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지난 17일 이 남성에게 징역 2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 징역 27년 6개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피해 여성, 저 선고가 나기 전에 이 남성이 행여 한국으로 추방이 돼서 뭐 혹은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 재판받는 게 두려웠을까요? 자, 피해자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검사는 터키 사람이야? 네네, 터키 분이죠. 제가 그 진술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니까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터키가 어쨌든 그런 법은 되게 세구나. 거기 이슬람 국가고 여성의 처녀들 되게 중요시 여긴다더라고요. 저는 너무 불안한 게 이 사람이 한국을 넘어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 한국으로 넘어오면 또 법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심심 이야기는 이것저것 다 적용돼가지고 산이 6개월이 남으면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 봐 무섭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한국으로 넘어올 전략? 네. 양 변호사님, 저런 얘기 들으시면 법하는 입장에서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씁쓸하죠. 예?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최소한 여러 가지 워낙 범죄가 있지만 성폭행 같은 경우도 성폭법상 강간상해에 해당 당연히 합니다. 근데 그게 법정형으로는 10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긴 한데 실제 처벌이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선. 27년 6개월이면 뭐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심각한 살인범이 그러니까요. 지금도 나오죠. 그래서 저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없었겠죠. 솔직히. 자, 그런데 교수님,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에서 27년 선고를 받고 뭐 아니 나 한국만 가면 거의 반으로 후려칠 수 있는데 억울했겠어요.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자기 그 고국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자기는 우리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지금 아주 그냥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피해자하고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 어디 많이 들어본 그 소리 아닙니까? 고문은 그 고문이 아니고 서로 성적 환상에 의한 역할극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송환 절대 하면 안 된다. 튀르키예에서
6, 7년을 갖다가 다 살고 들어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뚜르키예에서 한 달 정도 그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스탄불에서 그쪽에 있는 그 경찰들과 같이 이렇게 거주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뚜르키예가 그나마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좀 부드러운 나라이거든요. 그 나라에서 이렇게 걸린 거를 이 사람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진짜 막 아니 웃으면 안 되지만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서 하면은 진짜 그냥 양 변호사님이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아니 제가 뭐 이슬람권까지는 알지는 못하는데 저도 이제 이슬람권 국가는 나이지리아를 보름 정도 갔었거든요. 사형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자, 이 기자. 네. 자, 그런데 이런 자가 한국에 있을 때라고 뭐 올바르게 살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역시나 초범 아니고요. 인터폴 적색 수배자였습니다. 2017년에 경기도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뒤 체포 직전 해외로 도주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튀르키예로 간 건데 2020년 이곳에서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이렇게 27년 6개월형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진짜 터키 판사들 수입하자 뭐 이런 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뭐 근데 이게 뭐 판사님들 잘못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문화가 차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국에 저질렀던 범죄들이 있어요. 이 성폭행. 이 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아마 정지되어 있을 겁니다. 2017년도에 저질렀던 범죄. 만약에 이 사람 27년형 다 받고 한국에 추방돼서 돌아온다면 요것도 지금 재판 받을 수 있고요. 또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중 처벌의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될 여지도 있어요. 이걸 다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피해자한테 했던 그 성범죄들을.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 뭐 100% 다 적용하진 않지만 만약에 외국에서 좀 적게 받고 왔으면 우리가 그 감안해서 또다시 재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27년 수감하고 나온 이후에도 한국에 온다 그러면 또 다른 재판을 받아서 수감 생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년 진짜 뭐 통쾌합니다. 뭐가 됐든.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 미술품은 중국 명나라 시대의 황실 도자기입니다. 명나라 동자상이 그려진 사각 형태의 주전자인데요. 감정가만 해도 무려 1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도자기의 뚜껑 손잡이가 뚝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도자기를 파손한 사람, 다름 아닌 경찰이었는데요. 가짜 도자기 의혹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박물관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명나라 황실 도자기를 깨뜨린 겁니다. 소장자의 거듭된 주의 요청에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 미술품을 훼손해버린 경찰. 과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이거 진짜 황당한 사건인 것 같은데. 자, 이 기자가 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고흥박물관 수장고에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는 민 씨가 기탁한 중국 고대 도자기 3,500점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고대 도자기가 가짜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가품을 진짜라고 속여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확인을 하려면 우선 이 도자기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은 도자기들을 하나씩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명나라 황실 도자기 뚜껑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손잡이가 떨어져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깨진 도자기가 무지무지하게 비쌌다. 예, 10억짜리랍니다. 하필 10억짜리를 그걸 깨버렸어요. 참 문제인데요. 명나라의 황실 지금 봐도 좀 가짜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잘 모르니까요. 되게 저거 좋아 보이는데 저기 좀 뚜껑 같은 게 저기 떨어져 버렸어요. 진짜 떨어졌네. 예. 아이고. 자, 지금 이 황실 도자기 자체가 중국 문화유산 보호연구소에서 평가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600만 원이 아니고요. 600만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정도가 되고요. 이게 이제 중국 문화재청 산하기관인데 일단 이 파손액에 대해서 7억 정도의 감정서를 나중에 발급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감정 평가에 있어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기관이네요. 그렇죠. 국가 기관에서 감정을 해주고 평가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걸 왜 뒤집어? 아, 그렇습니다. 자, 도자기를 뒤집었다. 자세한 상황, 이 도자기 소장자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서 막 한 손으로 들어 올려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고 나가라 했거든요.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박물관에 와서 이렇게 한 손으로 드는 이런 있을 수 없는 행위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 등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한 손으로 들다가 깨버렸고 경찰이 한 손으로 도자기를 들어올려서 이거를 거꾸로 했다. 이렇게 아예 황실 작품을 그렇게 거꾸로 들어 올린 것은 이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일이죠. 자, 저희가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좀 보이시죠? 예, 이렇게 종이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모습을 구현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이 경찰이 와가지고 아 이거 진짜 맞아 이거 하면서 딱 하다가 컵이 톡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꼭지 이 부분이 촥 이렇게 아이고 이거 공사 커지네요 이거.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가짜라면 우리 도자기 같은 거 보면 메이드 인 어디라고 붙어 있잖아요, 바닥에. 그러니까 그 바닥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뒤집으려고 했던 거고, 사실 이제 경찰은 저기 있는 도자기가 3,500점이었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좀 급하긴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의 도자기를 직접 뒤집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다른 도자기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뒤집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요. 이게 아무리 공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일어났던 일이라도 교수님 그래도 좀 신중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재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네요. 저게 이제 또 뭐 중국 거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쨌건 문화재니까요. 만약에 우리 한국 뭐 보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밑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게 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것들을 감정을 하려면은 그냥 일반 경찰관 분들이 압수수색 나와가지고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화재인데 우리 문화재가 아니라 중국 문화재이긴 한데 저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커다란 교훈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화재와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저게 지금 그 7억 정도로 지금 손해가 났다라고 하는데 7억이 됐든 7천만이 됐든 저 돈을 누가 갚습니까? 그 개인이 갚는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네요. 근데 저기 그 박물관이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그 박물관 내 수장고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 전문가들도 그 현장에 배석을 했었다면서요. 네, 학예사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일단 저 도자기의 소장자 민 씨는 모르고 한 사람도 문제지만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유물을 막 만진 경찰도 책임이 있지만 함께 온 학예사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경찰들이 유물을 함부로 만지는 걸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 씨는 현장에서 학예사가 유물 확인하는 거를 대신했다면 좀 파손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백자다 이런 거였으면 진품 명품 여기서 감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명나라 거는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합니다.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고 그 감정액이 지금 7억 정도 된다라고 제출했고 그래서 7억 원 손해배상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2천만 원 정도를 인정을 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대로예요. 이게 감정했다는 게 100% 맞는 감정액이라고 볼 수도 없고 명나라 거를 지금 감정하기도 어렵고 저 감정평가서가 무조건 맞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객관적 평가가 쉽지 않아서 2천만 원 정도 손해액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야, 양 변호사님 이거 방금 얘기하신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해달라고 했으면
민사소송에서는 그게 7억 원짜리라는 걸 원고 측이 입증을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10억 원이라고 아까 한 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소장자 본인이 중국 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건데 그 감정 기관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재판부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너무 속쓰리겠다, 저분은. 글쎄, 그게 뭐 별판이니까. 예. 이게 민사소송이 그렇습니다. 입증을 못하면 결국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가족 여러분들이 이 소품 이거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니네 좀 어렵구나 지금 이런 말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예,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3년에) 12월 기말고사가 끝난 대학교는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늘 성실했던 여대생 황 씨가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 이 씨가 혹시 범인인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사건 당일 이 씨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여행을 떠난 이 씨의 밝은 표정이 소셜미디어 사진첩에 가득했습니다. 이 씨는 사건 초반 수사선상에 오르긴 했었지만 너무도 명백한 알리바이 탓에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 씨는 구속됐습니다. 이 씨의 알리바이를 깬 증거, 이 중요한 단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명문대생의 이별살인 사건을 분석해봅니다. 자, 이 사건 뭐 많이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명문대가 또 어느 학교냐 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사건 발생 당시에는 뭐 학교명을 다 그때 당시 언론들이 공개를 했지만 뭐 지금 뭐 이게 또 그건 공개하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자 찾아보면 뭐 금방 나오니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좀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 기자 사건이 벌어졌던 당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2013년 12월 7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가 원룸에서 20살 여대생 황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인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고요. 시신은 담요로 덮여 있었습니다. 숨진 황 씨가 명문대 학생이자 과 수석이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서도 과 수석을 할 만큼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혹시 황 씨가 과로사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처음에는 나왔었습니다. 특히 주변을 더 안타깝게 만들었던 건 황 씨가 숨진 그 다음 날 집으로 장학금 통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살던 황 씨가 숨졌다는 것에 주변인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유, 부모님 신문 진짜 많이 무너지셨겠네요. 무너지셨겠어. 자, 들으신 것처럼 타살 정황도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정황도 없었던 상황. 당시 주변 학생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완전 패닉 상태라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데 뭐가 확실히 빠졌어요. 평소 행실이나 구성이나 워낙 자, 이게 극단적 선택 같아 보였는데 이게 원룸 CCTV에 뭔가가 딱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했던 게 사건 현장을 보면 극단적 선택까지 보여요. 근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과수석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학생이 갑자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주변에서 혹시 과로사 아니야? 근데 과로사 치고는 또 현장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주변을 봤더니 CCTV에 웬 낯선 남성이 찍혔던 겁니다. 그 일이 있었던 즈음에. 근데 마스크를 써서 이게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서 주변 탐문수사를 했는데 쉽게 찾아지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황 씨 주변을 봤더니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네. 자, 2012년 10월부터 1년간 사귀었던 이 전 남자친구 사귀고 이제 좀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SNS로 이 황 씨랑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뭔가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고 뭔가 협박을 하게 된 그런 게 있습니다. 너의 뭐 입입니다, 저게. 하루 갈 거니까 돈 보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 안에 보내니까 이제 보내지 마라,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또 반대로 또 역으로 또 나와요. 내가 완전히 사라질게. 너라도 잘 살기 바래. 또 답장 안 하면 약속 안 지키. 정형적인 집착적인 어떤 증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폭력이나 협박을 가했다가
또 반대로 또 너무 또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헤어진 이후에 끊임없이 만나자 요구를 하면서 돈을 또 요구를 하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돈을 줬고 돈을 주고 답장 안 하면 또 이제 약속 지켜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전 남자친구가 괴롭힘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저 남자친구가 누구냐면요. 그 같은 대학교 그 소위 명문대 공대과 CC였어요. 아니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러 저런 헤어지는 뭐 이런 커플들의 사례를 봤지만 나 너랑 헤어져 줄 테니까 돈 줘. 이거는 저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스토킹 범죄 중에서 이제 저게 소위 어떤 그 개념이냐면 사실 돈이 목적은 아니죠. 괴롭히는 수단의 한 가지라는 거죠. 아하. 우리가 이제 통상 보면 뭐 옛날에 호랑이가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떡을 하나 준다고 안 잡아먹습니까? 떡을 줘도 또 해코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에게 그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야, 너 나한테 돈 보내.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럼 돈을 보내면 이제 헤어져 주겠다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돈을 보내요. 그렇죠. 근데 돈은 자기가 확보를 하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 다양한 어떤 그 방법을 쓰는데 나 죽을 거야. 내가 사라질 거야. 내 죽기 전에 한 번만 얼굴 보게 해줘. 아주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의 그 다양한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저런 짓을 했지만 그 명백한 또 알리바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 씨는 황 씨랑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헤어진 지 3개월 정도 된 그 시점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 씨가 숨질 당시에 이 씨는 부산에 있었는데요.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서 저렇게 광안대교 앞에서 셀카를 찍어서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고요. 그래서 경찰이 주변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할 때도 이 씨는 나는 사건이 일어난 날 서울에 없었다. 내 아하. 소셜미디어를 봐라. 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허점이 드러납니다. 맞죠.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원혼이 진짜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이 숨진 학생의 손톱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이 된 겁니다. 손톱? 네, 손톱 밑에서.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경찰이 이 주변 사람들을 다 DNA 검사하니까 딱 전 남자친구 황 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싸우긴 했었고 말다툼하다가 뺨을 맞았지 그렇게 목을 긁히거나 이런 적은 없다라고 잡아댔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까 부산 여행 갔었어요 라면서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광안대교.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 사진을 보니까 목에 긁힌 상처가 있었어요. 그 사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하하. 교수님. 야, 진짜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원혼이 그 억울한 그 여성 피해자의 원혼이 저렇게 생채기를 목에 남겨서 자, 그런데 이 가해자 남자친구라는 놈 죄송합니다. 대학교 2학년 20살이었어요. 20살. 20살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뭐 20살이건 아니건 간에 사실 뭐 그 어떤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뭐 선임된 그 변호사는 사실 뭐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목을 조른 것은 말다툼 과정에서 본인이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뭐 우발이란 말은 뭐 이 범죄계에서 늘 쓰는 말인데 그런 행동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헤어진 여성에게 여자친구에게 집착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20살이었지만 고등학교 때도 헤어진 다른 여자친구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폭행하고 했다가 입건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20살이 아니라 10몇 살 때부터 이런 행동들을 갖다가 아예 해왔었다. 글쎄요, 추정컨대 성장 과정에서 뭔가 좀 사랑이 부족해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그런데요,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가해자, 아까 그 남자의 부모가 자기 정말 이 피 같은 딸, 장학금 받고 정말 열심히 사는 이 사랑스러운 딸을 잃은 그 어머니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정말 그때 엄청난 쇼크였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봤을 때 가해자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최고의 복수는 용서랍니다. 저는 남은 한 아이 때문이라도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겁니다. 우리 애를 용서해달라 뭐 이런 취지였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때문에 피해자 어머니는 정말 큰 충격을 또다시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 어머님, 최고의 복수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교수님? 글쎄요, 이제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해자가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뭐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약간 좀 이렇게 그 일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그 어머니 같은 경우, 가해자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표현에 장애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표현을 이 시점에서 그 사람에게, 그 상대에게 사용을 해야 될 건지 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 상당히 좀 흐린 것 같고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랍니다. 이거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혼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아이가 하나 더 있는 모양이죠. 남은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EQ 지수, 즉 감성 지수라든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괴 살인범한테 그 유괴 살인범을 용서하러 면회를 갔더니 그 유괴 살인범 말 저는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밀양 영화의 내용이 지금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밀양의 영화 내용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기준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일단 판결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으면 살인죄잖아요. 그렇지만 재판부는요. 이 살인죄 자체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뺏은 중대 범죄다. 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냐면 오 교수님이 잠깐 설명을 좀 했는데요. 이 피고인 이 씨 이전에도 고등학교 때 만났던 여자친구 헤어지고 나중에 길가에서 만났을 때 폭행을 행사한 바가 있다고 해요. 뭔가 폭행, 집착, 분노 이런 게 반복되는 성향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재범의 가능성이 과연 없을까라고 단정이 저는 어렵다 보는데 재판부는 좀 반대로 본 것 같고 재판부의 좋은 요소는 부모님이 공탁한 2천만 원 이게 이제 뭐 합의가 좀 일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무기징역이 아닌 15년 선고가 됐고 이 피해자 황 씨의 어머니는 이 15년 선고의 얘기를 듣고 복도에서 주저앉아서 아이고. 울었다고 해요. 내 딸아이 목숨 가치가 징역 15년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절규했다는 소리가 있네요. 당시 그 피해 여성 그 대학생 있잖아요. 그 정말 그 여성분의 사진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공개가 그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그 피해 여성의 사진이 너무 진짜 재원이라고 딱 정말 재원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모도 정말 대단하고 정말 세상에 그런 딸을 이런 자한테 잃었으니 그것도 15년 자 20살에 15년 이제 35, 36에 나옵니다. 이제 한 7년 남았습니다. 2028년 9년이면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자는 교수님. 야 이게 진짜 뭐 그 더 15년 다 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뭐 2028년이면 앞으로 한 6, 7년 정도 채 7년이 안 남은 같은데요. 글쎄요,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 가해자가 이 명문대 그 출신 학생 출신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그 작용을 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의혹들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그 어떤 정의를 그 위해서라도 이 그 명문대 출신이라는 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당시 이 사건을 당시 미디어들이 이별 살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낭만적인 표현을 담아서 제목을 뽑았어요. 요즘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뭐 데이트 폭력이란 말 자체도 못 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별의 살인을 합니까? 정말 무슨 정서적으로 느껴질 정도인데 그런 용어도 맞지가 않고요. 저도 사실 이 상황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제 나이, 학력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반대로 뒤집어서요. 20살에 그 학력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피해자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14년 기준이 좀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낮아요. 이건 그보다 한 10년 전, 2000년대 초반까지는 10년, 15년이 살인죄에서 일반적이었지만 2014년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무거웠었거든요. 조금 뭐 판결문 안 봐서 저도 확실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조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분위기 바꿔서 이어갑니다. 자, 포르투갈로 가보시죠. 포르투갈. 예. 알가르베 지역의 어느 술집 앞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술집 유리문에 가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술집 직원이 가게 테이블로 이들의 공격을 막아보지만 자,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나서 의자와 테이블을 직원에게 던지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직원에게 가구를 던지면서 위협한 이들이 알고 보니까 영국인들이었다고 합니다. 20명 정도 되는 무리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언론들은 이들이 술집에서 다른 무리와 대립하던 중에 갑자기 직원과 보안 요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직원이 이들에게 반격하지 않았는데도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직원을 표적으로 삼고 가구를 던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최근 관광객들의 유입이 좀 많대요. 그래서 거리 곳곳에서 이렇게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훌리건들 아닌가요 혹시? 두 번째 픽 네덜란드로 이어갑니다. 어느 예술 골동품 전시회장입니다. 빵모자에 안경을 쓴 남성이 커다란 망치로 진열장을 내리치고 있는데요. 한 관람객이 큰 화병을 들어서 이 남성을 제지하려고 했는데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권총을 들고 이 관람객을 위협합니다. 강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낮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남성 4명이 전시회장에 난입을 해서 유리 진열장을 망치로 부수고 보석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정확한 피해액이 아직 추산이 되진 않았는데 이들 강도단이 훔쳐간 보석 중에서 다이아몬드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현장에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투입이 돼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강도단 중에서 벨기에 국적 남성 2명은 체포를 했고요. 헬리콥터와 탐지견 등을 동원해서 나머지 2명도 뒤쫓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세 번째 픽 앞서 소개해드렸던 튀르키예로 가보시죠. 자, 오늘 길거리 CCTV에 포착된 영상인데요. 화면 오른쪽을 좀 자세히 보세요. 한 남성이 가게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죠.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저게 뭘까요? 놀랍게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기가 남성 등에 부딪히고 길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깜짝 놀란 남성이 땅에 떨어진 아기를 다급히 안아드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인지라 행인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살짜리 아기였는데 아파트 발코니에서 놀다가 난간 사이로 미끄러져서 남성 등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아기가 그대로 땅으로 추락했다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남성 등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막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남성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은인이 된 겁니다. 가게 주인이었다고 하는데 남성이 처음에는 화분이 떨어진 줄 알았대요. 근데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뒤를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아기가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좀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아이 어때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아기 입에 출혈이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아이고 재구나. 네, 사고 직후에 아기 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와서 곧장 병원으로 옮겼고요. 검사 결과 정말 기적적으로 아기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아기는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라고 하네요. 박 변호사님, 저 나이 때 아이들은 진짜 그냥 눈을 떼면 안 돼요. 좀 잘 보지 그죠? 누가요? 엄마가요. 엄마가? 엄마 아빠. 알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예. 사장님. 가게 주인 잘 번성하세요. 네. 이렇게. 자, 네 번째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좀 뭐야? 징그럽죠? 긴 꼬리를 가진 무언가 쓰레기통 위에 앉아 있는데 분명히 몸은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은 쥐처럼 생겼습니다. 왜 저러고 살아? 정체 모를 이 사람. 뉴욕 도심 땅바닥을 네 발로 기어 다니기도 하고요.
공원에 등장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사람이에요. 예. 분명히 사람이고 한 남성이 쥐 분장을 하고 쥐 연기를 하는 거랍니다. 근데 저렇게 쓰레기통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게 진짜 쥐 같아요. 쥐같이 보입니다. 행위 예술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예술가 40살의 남성 조너선 라이언스 씨라고 하는데 라이언스 씨는 거리에서 활동하는 배우이자 인형술사라고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자신의 예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저렇게 거대한 쥐로 분장해서 뉴욕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행위예술,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라이언스 씨는 이 프로젝트가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유럽 투어도 가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오지 마세요. 예.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싫어하지, 당연히. 자, 5번째 픽. 이번엔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한 여성이 창문 앞에 서 있는데요. 여성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을 보니까 창문에 작은 동물 한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어허. 다람쥐인데요. 놀랍게도 창문과 창문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오. 이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여성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다람쥐를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망설이던 이 여성, 결국 다람쥐를 직접 내쫓기로 결심한 모양인데요. 위쪽 창문을 아래로 움직여서 다람쥐를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 창문.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강아지가 창문으로 다가가더니 어떡해? 다람쥐를 물어버립니다. 와, 지금 뭐야, 이거. 근데 강아지가 다람쥐를 물고 도망간 건데요. 어떻게? 그 이후 다람쥐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됐어? I got the chipmunk out of his mouth, and George, our neighbor, saw it scurry in the backyard. I'm really embarrassed because my neighbors almost called the cops. They thought there was a murder being committed. Speaking of murder, there was none taken here today. Miraculously enough. 뭐 살인이라기보다는 살다람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람쥐가 무사히 집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저희가 며칠 동안 전해드리지 못한 사연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자, 메가박땡 관람권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드리죠. 먼저 보여주시죠. 3004CC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사반 보면서 한잔하고 흥분하고 웃고 재밌습니다 하셨어요. 부부끼리 지금 야채 곱창 같은 거 드시면서 소맥도 말아 드시면서 아파 드시오 뭐 이러면서 지금 보기 좋습니다. 과음은 마시고요. 자, 다음은요. 오케이님인데요. 아내랑 반찬 가게 하고 있는데요. 아내 몰래 핸드폰으로 사반 보다가 딱 들켜가지고 등짝 스매싱을 맞은 직후입니다. 등은 아프지만 사반은 사수할 거예요 하셨네요. 사모님 나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하고 안전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빨리 보여주세요.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폭우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